날이 비웃어도 좋습니다. 욕을 해도 좋습니다. 허나 저는 이 쌀을 두고 가겠습니다. 전쟁이 난다는 말을 온 조정이 비웃던 시절. 이름도 벼슬도 배경도 없는 농부 하나가 전 재산 100섬을 이순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날이 비웃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욕을 해도 그 좋습니다. 100섬의 쌀은 허나 저는 이 어떻게 쌀을 두고 가겠습니다. 쓰였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여수 땅 끝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돌목이었습니다. 돌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돌담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야트막하게 쌓인 돌담. 비가 오면 이끼가 돋아나고 볕이 들면 돌 틈에서 풀꽃이 피어나는 그런 담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쪽빛 바다가 펼쳐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울창한 산이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때는 선조 임금 제위 24년째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논에는 물이 가득 찼고 밭에는 보리가 초록빛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제비가 처마 밑을 날아다니고 개구리 소리가 논두렁에 가득했습니다. 어디선가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들판 한가운데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득이었습니다. 나이 42. 얼굴은 수십 년 볕에 그을려 검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연륜처럼 보였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 보기에는 고단해 보여도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논새 맞이기, 밭한 맞이기, 그리고 낡은 초가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주신 땅에서 거두는 것이니 이것으로 충분하지요. 안에 옥분이 아침밥을 이고 논두렁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성득은 호미를 내려놓고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소박한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하지만 박성득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성득은 논의를 마치고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 한 자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하늘에 술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들판 위로 황금빛 노을이 번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강 노인이었습니다. 올해로 83.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먼 곳을 바라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도 수군에서 복무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졌지만 정작 강 노인 본인은 그 시절 이야기를 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성득은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공손히 올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지요. 한 잔 드시지요. 강 노인은 사발을 천천히 받아 한 모금 기울이더니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득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버리는 자가 영웅이라고들 하지. 허나 그게 아니다. 목숨보다 무서운 것을 버리는 자가 진짜 영웅이니라. 목숨보다 무서운 것이요? 박성득은 그 말의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목숨보다 무서운 것이라니.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허나 때가 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니. 박성득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노인의 뜬금없는 말씀이려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목 마을은 여수 고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하루 반 거리.
장날에는 30리 길을 걸어야 겨우 닿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서당도 없었고 양반집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박성득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농사꾼, 할아버지도 농사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성득아, 이 땅이 전부다. 이 논새마지기 절대 팔지 마라.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것이다. 박성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그 논만큼은 한 뼘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내 옥부는 이웃 마을에서 데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20해. 자식은 없었습니다. 허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된 부부였습니다. 박성득이 들에서 돌아오면 늘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막걸리 한 사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요. 강 노인은 처마 밑에 앉아 낡은 활을 꺼내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줄을 새로 매는 것 같았는데 거의 쓰지 않아 먼지가 잔뜩 쌓인 활이었습니다. 이 마을 소장료를 올해부터 반 더 올리겠어. 최참봉이 마을 사람들을 창고 마당에 모아놓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봉 날이 올해는 비가 적어 수확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박성득, 내가 남의 소작일에 왜 끼어드는 것이냐? 내 논새마지기나 잘 지켜라. 마을 사람들의 일이 제 일이기도 합니다. 터 가난뱅이가 의협심은 그래 네가 저 사람들 소장료를 대신 내줄 것이냐? 박성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참봉에게는 관과 연줄이 있었고 박성득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막동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나이는 23. 박성득의 먼 친척뻘 되는 아이였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손이 부지런했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박성득은 틈틈이 막동이를 챙겼습니다. 쌀 한 대, 나물 한 바구니. 성득 형, 왜 이러세요? 형도 넉넉지 않은데. 나보다 네가 더 어리지 않냐? 어른이 아이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막동이는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임진년 전해 돌목 마을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여수 골 장날이었습니다. 박성득은 보리쌀 2마를 팔러 30리 길을 걸어 장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여수 골 군민들은 들으시오. 전라 좌수영 이순신 수군절도사 나리의 말씀을 전하오. 관복을 입은 군관 하나가 장터 한복판에 서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이 멀지 않았소. 비상시 관아의 명에 따라 움직이고 각자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시오. 장터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왜죠?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수십 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침략이래? 그 수군절도사 나리가 겁이 많은 모양이야. 병력 더 뽑으려는 수작이야. 박성득은 보리쌀 파는 것도 잊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죠? 침략, 대비,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성득의 가슴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득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영감, 왜 그러세요?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에서 수군절도사 나리의 군관이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렇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소. 다음 날 박성득은 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순신 나리가 직접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이순신 나리는 허언을 하는 분이 아니다. 태풍이 불어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평화로운 때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어르신, 정말로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내 뼛속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며칠 후 최참봉이 마을 사람들을 느티나무 아래에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군절도사가 왜 그런 말을 퍼뜨리는지 아시오? 다들 속지 마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득만이 침묵했습니다. 박성득, 너는 생각이 다른가? 아닙니다. 그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농사나 잘 지어라. 그날 밤 박성득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순신 나리의 수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쌀, 군사들의 밥, 군량미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생각이 씨앗처럼 가슴속 깊이 떨어졌습니다. 박성득은 혼자 논두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멀리 쪽빛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하늘에는 기러기 한 쌍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쌀을 모으자. 이순신 나리를 위해,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 아무도 믿지 않아도 좋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비웃어도 좋다. 나는 농부다. 농부는 쌀을 모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박성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록분, 나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어. 올해부터 우리 먹을 것을 빼고 남은 쌀을 모두 모아두겠어. 만약 전쟁이 나면 이순신 나리의 수군에게 군량미로 드리려고. 영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허나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영감 뜻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박성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박성득은 강 노인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강 노인의 집은 마을 동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쌀을 모으려 합니다. 이순신 나리의 수군을 위해. 비웃을 이유가 없다. 내가 젊었을 때 수군에 있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바닥나는 것이 군량미다. 군사들이 굶으면 싸울 수가 없다. 내가 모을 쌀 한 섬이 병사 하나의 한 달 식량이다. 이순신 나리는 묵과에 급제하고도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전전하셨다. 모함을 받아 파직도 당하셨지. 허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어르신, 제가 쌀을 모는 것이 무모한 일일까요? 무모한 일이지. 허나 가장 값진 일이기도 하다.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혼자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성드가, 진정한 충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다. 박성득은 그 쌀을 창고 뒷구석에 단단히 쌓아두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박성득의 쌀 모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는 쌀 8섬을 모았습니다. 먹고 남은 것, 팔지 않은 것, 허리를 더 졸라매어 아낀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한 홉씩 덜어내어 따로 모았습니다. 배를 짜서 팔아 그 돈으로 쌀을 조금씩 보태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밥상에서 쌀밥 대신 보리밥이 올라와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쌀이 진짜 쓸 곳이 생길까요? 저는 영감을 믿어요. 영감이 옳다면 영감이 믿는 분도 옳겠지요. 모내기 때는 날이 채 밝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가을에 더 많이 거두기 위해 봄과 여름에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쌀 12섬을 더 모았습니다. 누적 20섬, 100섬, 수군 병사 100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 그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거북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무렵 이순신 나리가 이상한 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좌수영에서 거북이처럼 생긴 배를 만들고 있다더라고. 위를 판자로 덮고 거기에 송곳을 잔뜩 박았다는데 외놈들은 배에 올라타서 싸우는 것을 즐긴다. 허나 올라탈 수 없는 배라면? 위에서 포를 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면? 이순신 나리도 참 외로우실 것이야. 나라를 지키려는 분이 정작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해, 창고를 두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칸은 당장 먹을 쌀, 뒷칸은 모아두는 쌀. 옥분, 당신까지 이러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감의 일이 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해 가을, 쌀이 어느덧 35섬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네 번째 해, 쌀이 어느덧 50섬을 넘어섰습니다. 성득형, 창고가 꽉 찼네요. 뭘 그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막동아, 너는 이순신 나리가 전쟁이 난다고 한 말 믿느냐? 나는 믿는다. 형도 빠듯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저도 형이 하는 일이면 같이 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 해, 쌀이 이제 70섬을 넘어섰습니다. 외놈들이 대마도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를 팔면 내년 봄 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성득은 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갈면 돼요. 소를 판 돈으로 쌀을 사서 창고에 들였습니다. 드디어 100섬이 채워졌습니다. 박성득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빽빽하게 쌓인 마대들이 달빛에 희게 빛났습니다. 선조 임금 25년 겨울이었습니다. 박성득은 마침내 100섬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한 섬을 창고에 들이던 날 밤, 박성득은 창고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지만 박성득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감, 해냈네요. 옥분이 솜니부를 들고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영감, 나리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드리러 가는 것은 내 일이고 받고 안 받고는 나리의 일이요. 역시 영감다운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창고 앞에 앉아 겨울 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오기 전에 박성득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성득, 참봉 나리께서 관아에 고발장을 넣으셨소. 세금 미납이요.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참봉이 관복을 입은 아전 둘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저는 세금을 모두 냈어. 영수증도 있어. 선조 24년에 논세 맞이기에 대한 추가 부담세가 미납되어 있어. 그런 세금은 없어. 박성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참봉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없는 세금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벌금을 합하면 쌀 10섬 값이요. 사흘 안에 내시오. 이튿날 관아를 찾아갔지만 이미 최참봉의 손이 먼저 닿아 있었습니다. 최참봉께서 증인을 세웠어. 당신이 세금을 빼돌렸다는 증인이 2명이요. 박성득은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막동아. 며칠 후 막동이가 최참봉 집에 불려갔습니다. 막동아, 네가 박성득의 창고에 쌀을 더한 것이 맞지? 창고에 쌀이 몇 섬이나 있는지 말해라. 오, 마침 왔구나. 박성득, 솔직히 말해라.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제 쌀입니다.
정당하게 농사지어 모은 쌀입니다. 말 못하는 것을 보니 수상한 것이 틀림없구나. 내일 아전을 데리고 창고를 검사하겠다. 박성득은 막동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형, 최참봉이 저한테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말만 하면 소작 대신 땅을 주겠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형, 알고 있다. 막동아, 고맙다. 강 노인은 새벽녘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득은 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강 노인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겨울 들어 몸이 영 좋지 않구나. 겁먹지 마라. 최참봉 같은 자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이순신 나리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성득아, 목숨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박성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다음 날 최참봉이 아전을 대동하고 창고에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참봉은 안으로 들어서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쌀입니다. 몇 섬이나 되느냐? 100섬입니다. 이 많은 쌀을 세금 탈루 없이 모았다고? 논 세 마직이 가진 농사꾼이 저는 세금을 한 푼도 탈루하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허리를 졸라매어 모은 것입니다. 소도 팔았습니다. 일단 절반을 압류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쌀은 이순신 나리께 드릴 것입니다. 관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잡아라. 마대 50개가 최참봉의 마차에 차곡차곡 실렸습니다. 박성득은 그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6년의 절반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강 노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박성득은 창고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쌀 마대는 절반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50섬. 강 노인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최참봉은 쌀을 빼앗아 갔습니다. 강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옥분만이 등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박성득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강 노인과 함께 자주 보던 별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박성득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빈 창고 한쪽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결심했던 날, 강 노인과 나눈 이야기들, 옥분이 한 홉씩 쌀을 덜어내던 모습, 막동이가 한 말 한 말 보태던 것,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강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숨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목숨보다 무서운 것,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목숨보다 무서운 것은 평생을 믿어온 것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충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농부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쌀을 내는 것이다. 100섬이든 50섬이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드리는 것. 그것이 농부로서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다. 박성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끝에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50섬이라도 드리겠다. 아니, 50섬 전부를 드리겠다. 그것이 내 전부이니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가겠다. 옥분. 박성득은 안으로 들어가 옥분을 깨웠습니다. 영감? 밤새 어디 있었어요?
창고에 있었어. 옥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심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순신 나리를 찾아가겠어. 50섬밖에 남지 않았는데 50섬이 내 전부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요. 같이 가요. 영감 혼자 보내지 않겠어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가야죠. 길이 머니까. 그 이른 새벽 두 사람은 막동이를 깨웠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을 더 불렀습니다. 진마차를 끌어왔습니다. 쌀 마대를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박성득 일행은 전라 좌수영 수군절도 사형 앞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냐? 여수 골돌목 마을 농부 박성득이라 합니다. 수군절도사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나리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쌀입니다. 얼마나 되느냐? 50섬입니다. 들어오너라. 나리께서 만나신다. 마당에서는 군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득은 수군절도 사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성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배 위에서 노를 젓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에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북선이 보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배였습니다. 정말로 존재했습니다. 등에 판자를 덮은 모습이 거북이 같았습니다. 박성득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차올랐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준비하고 계셨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혼자서. 본청 앞에서 박성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40 중반.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그 기운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천천히 박성득 앞에 앉았습니다. 마당 바닥에 직접 앉았습니다. 시종이 방석을 가져오려 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전라 좌수영 수군절도사 이순신이다. 네가 쌀을 가져왔다고? 어디서 왔느냐? 여수 골돌목 마을에서 왔습니다. 왜 쌀을 가져왔느냐? 날이 비웃어도 좋습니다. 욕을 해도 좋습니다. 허나 저는 이 쌀을 두고 가겠습니다. 박성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순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6년 전 나리의 군관이 장터에서 외쳤습니다. 외적의 침략이 멀지 않았다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나리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칼을 잡을 줄 모릅니다. 배를 저을 줄도 모릅니다. 허나 쌀은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한 섬씩 모았습니다. 100섬을 모으려 했는데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50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훈련하던 군사들도 모두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순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성득을 향해 허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박성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날이 안 됩니다. 이 무슨 일이십니까? 조선의 수군은 그대 같은 백성을 위해 싸울 것이요. 그대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겠소. 박성득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울었습니다. 막동이도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군사들도 군관들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득, 이 이름을 잊지 않겠소. 이순신이 박성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박성득이라 합니다. 이순신은 군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쌀은 이분의 이름을 따서 기록에 남겨라. 돌목마을 박성득이 바친 쌀 50성. 선조 25년 임진년 봄. 마침내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산포에 외선 수백 척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 만에 부산이 함락되었습니다. 열흘 만에 한양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박성득. 다들 미쳤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 사람들은 박성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우리가 틀렸어. 정말로 전쟁이 나는구려. 나도 이것이 맞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처. 전라 좌수영에서는 이순신이 수군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외선들이 이순신의 수군 앞에서 하나하나 불에 타 가라앉았습니다. 거북선이 외적의 진영을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하객진으로 포위한 외선들이 불바다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군사들이 먹은 밥 속에 박성득이 모은 쌀이 있었습니다. 돌목마을의 작은 농부가 6년 동안 한 섬씩 모은 쌀이 조선의 수군을 먹이고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광군이 최참봉을 잡아들였습니다. 최참봉이 외국 상인들과 오랫동안 뒷거래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저 장사를 한 것뿐이요. 억울하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창고에 쌓여있던 쌀은 이순신의 수군에게 넘겨졌습니다. 박성득에게서 빼앗은 50섬도 포함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박성득의 쌀 100섬은 결국 온전히 이순신의 수군에게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박성득도 집을 다시 고쳤습니다. 논새 맞이기에 다시 모를 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에 박성득은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지금의 박성득은 자신이 믿은 것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아는 농부였습니다. 이순신 나리를 가장 먼저 믿은 박서방이다. 어린 아이들이 박성득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 이순신 나리 이야기 해주세요. 이순신 나리께서 말씀하셨단다. 조선의 수군은 백성을 위해 싸운다고. 백성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아저씨는 쌀을 드렸잖아요. 그래. 나는 농부이니까 쌀을 드렸지. 너희는 나중에 커서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박성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논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강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숨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박성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포기하는 것, 스스로 믿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목숨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득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북선의 이름도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날짜도 있습니다. 허나 그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성득이라는 이름도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이순신을 홀로 믿고 군량미를 모아 바친 농부가 있었다고. 세상이 비웃고 악인이 방해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끝내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고 박성득은 그 무서운 것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 야담 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